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갈수록 세지고 있던데요. 먼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일본은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 12척에 이어서 오늘도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적극적인 대일 의지는 강조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이 반일 감정에 대해서 최전선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원희 변호사님, 어떤 발언들이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전남 도청에서 현장 연설문을 준비했다가 사실 그 같은 날에 우리 양측 실무 협의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우리 과장급 협의단들이 굉장히 홀대를 당한 것을 접하고 연설문을 바꿨다, 변경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연설문 내용 안에 그래서 실제로 연설한 내용이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강경한 태세로 전환된 발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도 스스로 SNS에 그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불렀다고 하는 죽창가를 링크로 올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예전에 어떤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어떤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일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떤 기조로 이런 것들 이제 청와대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어떤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외교적인 채널과 대응 방안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실질을 구성하는 것이지 외부로 정부가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것,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라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일부의 시각도 있죠. 네, 협상에 전면에 나설 수도 있는 이 차장은 국채보상운동을 이야기하고 조국 수석은 죽창가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김종대 의원은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던데요. 네, 야당의 비판도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교적인 문제에서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정부도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재판 판결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그리고 일본 기업이 1+1으로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 특히 여당의 핵심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으자, 일본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일 감정을 조성하는 듯한 발언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기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먼저 나서서 수입을 다변화시키고 국산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은 이것은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의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의 소재 개발 등에 대한 판단의 여부인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면서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는 이 문제를 더 자극하거나 국민에 대한 반일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일본이 진지한 사죄를 하지 않았죠. 어느 국민이 가슴속에 사무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항일 그리고 그 길까지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다 정교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정교하게 대처해야겠다라는 문제 지적인 것 같아요, 이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봐도 김현종 2차장이나 네. 조국 수석이 비치는 의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제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설사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의견이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더욱 중요한 건 단계별로 좀 네. 전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아주 손쉽게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일 간에는 거의 뭐 마주보는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는다.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거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양쪽 다 국민들의 동의 그리고 지지를 못 받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역으로는 지금 오히려 더 감정을 촉발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주일 전에 나왔던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수석보좌관 회의는 사실 굉장히 절제된 발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네. 아마 굉장히 수위가 높아진 것 같은데 네. 아마 거기에는 지난 12일에 있었던 일본 산업경제성 실무자들이 나와서 보였던 우리에 대한 의도적인 홀대 네네. 이런 게 아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게 또 아마 우리 국민 감정을 네. 오히려 더 많이 자극을 했던 점도 그렇죠. 감안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사실 그렇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항복, 완전히 백기투항 뭐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는 거는 네. 그건 더더욱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명 참고회의 같은 게 있었죠. 물 한 잔 제공하지 않은 홀대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던데 이제는 TV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 이재용 회장의 일본행 닷새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우리 대통령이 30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네. 직접 간담회를 했었을 때인데 그때 지금 화면에 나온 이재용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을 직접 돌아다녔어요.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일본이 이번에 처음에 내렸던 3개 부품, 품목, 네. 가장 민감하게 노출이 돼 있는 당사자고 롯데 신동빈 회장은 여러 업종상 일본과의 비즈니스의 면이 가장 넓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피해를 지금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두 기업의 회장들이 전면에서 열심히 나서서 대책을 강구한 건 맞을 겁니다. 네. 자, 삼성은 뭐 갔다 온 다음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강구한 것 같다 정도의 관측만 나왔어요. 네. 그 아마 반증이 저는 뭐 반도체 값, D램 값이 물론 수급에 의한 영향이긴 하지만 일부 좀 오르는 올랐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 점에서는 아마 그 업종의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뭐 이건 그럼요. 섣불리 방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병민 교수의 표현처럼 네. 기업들은 아마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죠. 김성환 평론가님께 이제 일본의 구구 그리고 아베 행보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 수출 규제를 지지한다라는 게 50% 넘게 여론조사가 나오던데요.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계속 행보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 산케이 신문에서는 우리 국민들 정서적으로 긁어놓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아베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좀 읽었는데요. 네네. 그 일본 공사, 그러니까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세 차례나 근무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네. 일본 공사이기도 합니다. 미치가미 히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딱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계속 자신들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경제적으로 한국이 커가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갖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경도된 시각을 한국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일본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만은 뭐냐 하면은
자꾸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우경화를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들을 표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우경화됐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과거 역사인식에서 일본이 마치 적처럼 취급받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네. 한국이 커가는 것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일본이 일국평화주의라고 해서 우리만 평화를 지키면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일단 상관은 없다. 우리가 네. 다른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한이나 능력도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 외교가 점점점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걸 폐기하고 일본이 정당한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일본이 좀 과거의 어떤 그 평화헌법에 묶이지 않고 좀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식 사고를 굉장히 우경화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냥 일도양단처럼 딱 갈라놨다고 하는 불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교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조심조심 풀어간다고 풀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본이 안보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갖고 나왔을 때 좀 더 강경한 발언, 목소리가 좀 더 강경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사안을 풀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긴장도를 높일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은 수준의 어떤 긴장도를 높여감으로써 네. 언젠간 출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응당하게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가 최근에 조선 침략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 장단 맞추듯 산케이 신문에서는 오늘 강경화 장관을 조롱하는 듯한 칼럼을 썼고요. 더더군다나 한국 경제 그동안 일본 덕으로 가능했던 거 아니었느냐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케이 신문 구로다 지국장은 이번에도 다시 이런 발언을 했네요. 함께 보시죠. 65년도 이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했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국 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야.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 특히 경제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3년이었는데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 3년이었는데 2억 2천만 달러, 우리 36년인데 3억 불.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베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어떻게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제공해준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 한국 국민들이 과거를 몰라요.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부 기업을 포함해서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협력해 왔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오면서 서로가 플러스가 되냐고요. 산케이의 사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했던 내용을 마치 들었던 것처럼 울면서 부탁해 중재를 받을 생각이라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김 교수님? 사실 반일 감정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퍼져나가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케이 신문의 지국장 등에 대한 발언을 바탕으로 오히려 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여론의 반일 감정들을 더 부추기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를 바탕으로 만약 반일 감정들이 더 고치가 된다면 아베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또다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굳건한 한미일 이 공조 속에서 이 동아시아 국가 속에서의 외교적인 공조 체제가 굳건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교과서 문제 등 이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을 때 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중간에 중재자적 역할에 나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국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꼭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뜻의 표현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극우
공동까지 나서서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은 네. 뭐 장기적인 포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7월 21일에 있는 아베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참여연 선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네. 이러한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전의 행태가 계속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의 적반하장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넘기면 안 되는 품목을 의심했던 사례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금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오히려 더 하락한 것 같던데요. 이 변호사님, 이 내각제를 하니까 본인은 이런 지지율 필요 없다, 개의치 않아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일요일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베 총리가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의 어떤 우세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 전략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결국 여론조사를 이제 까봤더니 7% 정도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아베 네. 총리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로지 정치적인 승부수는 아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팬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는 재팬 퍼스트. 우리가 경제가 너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핸드폰도 네. 사실 전자제품도 일본이 다 뺏긴 상황이란 말이죠. 한국으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오로지 이렇게 자국 이익을 위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데 네. 결국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와서 하는 이 수출 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북한에 전략 물자를 제공하는 유입이 되는 부분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2008년부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벤츠도 사실 일본으로부터 유입이 된 물건이다. 또 백령도에 떨어졌던 그 드론 무인기에서도 일본의 카메라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란 네. 말이죠. 그런데 결국 아베 총리 스스로도 지금 국내 정치를 위해서나 사실은 지금 이제 국내 이제 국제 상황에서 고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사실 결국은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공략을 한다면 네. 충분히 전세를 대등하게 하고 또 끌어갈 네. 수 있는 주도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18일 날 우리가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를 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그런 국가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미국은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팔짱을 끼는 것 같고요. 윤 의원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결코 팔짱을 끼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미 국무부 동아탑담당 차관보인 데이비드 스트렐이 16일에서 18일 한국을 찾아오죠. 네. 그리고 다음 달 2일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나야 되는 아시아 지역 포럼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공식적인 네. 일정을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 특히 안보를 매개로 하는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에 금이 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반사적인 이익이 결국 중국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네. 미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소미아라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지금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사실 이것도 더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주 민감한 현안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할 때 김현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다녀온 것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미국이 중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오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본의 이런 흐름이 단순히 우경화라고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베 지지율은 빠졌지만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56%가 찬성한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일본 다수의 국민의 정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일본 국민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뭔가 요인이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는 수출 규제로만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어디서 지금 등을 돌리게 됐는지 문화적인 면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 한류 열풍에 그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한국은 믿지 못하는 국가가 돼버렸느냐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조건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도 또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내부에서 무조건 책임 떠넘기기로 서로 내부의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가급적 자제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일치되게 하나하나씩 찾아나간다고 하는 모습을 일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요, 이제 머리를 맞대겠다고 그동안 주장했던 1대1 영수회담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응하겠다고 하던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과연 의미 있는 회담이 되겠나. 여러 당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한마디 더 거두는 이런 회담은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1대1로 대통령께서 시간을 주시면 위기 극복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특히 한국당이 이번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죠. 대표의 고육책인지 김병민 교수님 분석해 주실 수 있겠을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일단 회동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청와대에서 제의했던 것처럼 5당 대표 회담 그리고 그 회담이 있고 난 뒤에 1대1 회동을 아마도 청와대와 함께 조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고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은 이미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당 내에서도 실제로 황교안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대통령과 만나 국민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당도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 문제는 결국 외교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결국 외교의 해법이기 때문에 모든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사실은 친일과 같은 프레임을 걸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에서 한 발 좀 물러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공을 문재인 정부에게 넘기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겠다라고 일단 전략적 자세를 취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반일에만 주력하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자니 친일, 일명 토착 왜곡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존재감 부각이 아니었을까 1대1 회담을 고수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 물론 좋은 일입니다. 또 한편 이 당내에서는요. 틈을 한번 벌려보자라는 대표의 리더십 관련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윤 의원님.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장외 투쟁 시컷하다가 이제 국회 정상화된 이후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사실 존재감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좀 오죽하면 조는 모습 찍혀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할 정도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 관계 그리고 국회 이런 것들에서 어찌 보면 제1야당이 현실에 어찌 보면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의 투쟁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전 5당 대표라도 회동 다 받아들이겠다. 이 대목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여러 이슈를 좀 덮어버릴 수 있는 나름대로 절박감의 표현일까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용주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명분만 계속 강조를 하다가 얻은 게 별로 없는 거에 대한 그리고 우리 김 앵커가 잘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친일 프레임에 지금 걸려버린 게 그게 저는 가장 큰 아마 의식을 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마음은 이렇게 달려가는데 오늘 어떤 식으로든 회담을 하겠다고 한 그 현장에서 갑자기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여기서 세월호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들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입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아베 면전에 대놓고 동맹 아니라고 하신 분,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마치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착한 사람인데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이슈겠지만 아슬아슬하게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막판에 고춧가루를 뿌렸다라는 지적까지 나오던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 세월호 얘기하는 순간 이 당내 지도부 사이에서 웃음소리도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그 웃음소리가 더 듣기 싫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승객 300명이 넘게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를 굳이 이 문제에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도 심각하고요. 둘째로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그냥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조롱하기 위해서는 뭐든 갖다 대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 정부가 싼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까 히사시 공사가 쓴 책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네. 한일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했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 공사 외교관이, 고위급 외교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국 천안문 막내에 올라서 중국군 사열한 거 쳐다보는 거였다고, 지켜본 거였다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 정부에서 당신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태가 꼬여버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같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네. 같이 도와줄게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당신들이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마 다수의 국민들이 전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법 없이 반일 감정에 호소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만 얘기해도 충분히 그분들이 거둘 수 있는 수확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정가 소식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